도대체 이번 주 시장 모니터를 보면 솔직히 짜증이 섞일 수밖에 없었죠. 왜 이렇게 오후장만 되면 시장이 영락없이 맥없이 떨어질까요? 그 이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다시 이탈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한 종목군들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투매 양상들도 또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과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정확하게 이슈를 진단해 보고 주제적인 속에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1950선도 겨우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외국인 6일째 순매도 압박인데요. 과연 진짜로 이탈되는 부분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끊이지 않는 북한발 리스크. 증시 영향 언제까지 이제는 키졸브 훈련이 끝났죠? 이제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발 리스크 끝까지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배제도 되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화학주가 올해 반에 빵끝. 그런데 투자자분들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울했거든요.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기대감 강세 속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 가져올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80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언급도 좀 있었고요. 또는 그 부분을 저항 때 맞으면 현금화를 좀 많이 시키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제는 1960도 아니라 50포인트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힘이 너무 없었죠. 종목군들 자체도 강한 상승세를 가져오기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죠. 개별주 종목군들만 상승세를 좀 두드려지는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의 엿새째 매도 압박, 과연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탈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멘토, 네. 과연 이거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제 이탈일까요? 조금 이제 악재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북 악재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북 악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추세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2006년에 북핵 사태 때도 3일 동안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단 3일 만에 시장이 다 회복이 되었고요. 과거로 좀 더 돌아가게 되면 뭐 북한 악재는 아니지만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뭐 전 종목이 다 하한가였고 시장이 정말 망할 것 같았는데 회복되는데 단 21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비경제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파급력은 굉장히 크지만 아주 단기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키프로스 악재 사실 생각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악재 또 느닷없이 터져 나와가지고 유럽발 재정 악재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부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1년 GDP가 25조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1년 GDP가 1200조, 스페인이 한 1500조 정도 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국가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같은 경우 주수출품이 뭐 감귤이라든가 또 뭐 포도라든가 이런 뭐 농산물이 대부분이고 원자재로 구리 정도가 있는데 제조업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체 GDP의 관광 산업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관광 수입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요. 제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특수성 자체를 전체적인 어떤 유럽의 문제로 좀 첨부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확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셨으면 하는 바이고요. 수급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6일 동안 지금 2조 정도 나갔고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누적 포지션으로 매도 쪽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제 하방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면 맞아요.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는 그런 배팅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 뱅가드 펀드가 계속 물량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뱅가드가 나가는 동안에 물량을 받아준 쪽의 펀드가 바로 블랙록의 아이쉐어입니다. 아이쉐어 ETF가 물량을 받아주면서 뱅가드 쪽의 악재가 1차적으로 좀 나오다가 소멸되었었는데 이 아이쉐어 ETF가 물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 규모가 한 45조 정도 되는데 10% 정도 물량을 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모 경제신문에 일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블랙록의 핑크레리 그 회장이 한국 주식보다는 일본 주식 좀 더 매력이 있다.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너무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최근에 일본 쪽에 보게 되면 그 블랙록 쪽에서 한 8조 정도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한국 쪽에서는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황 상황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 공백을 만들어내니까 기관 쪽의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여기서 매매해봐야 크게 수익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더 작은 중소형주 쪽으로 좀 굴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매도 편향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1950포인트까지 장이 내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조만간은 좀 걸겠죠? 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군요. 김선우 멘토, 사실 지금 시장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우리 김지현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본 시장은 아주 솔직한 말로 지가 제일 잘났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래도 일본보다 좀 더 잘나야 되는데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야구진 이후로 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잘 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수 자체에 많은 좀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3.7% 정도가 빠졌고요. 대형주를 좀 보자면 대형주가 4.5% 정도 하락폭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형주랑 소형주는 오히려 상승폭을 지금 키워하고 있는 빨간색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그렇네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아까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이 기관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으로 조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측면이 좀 보이는 게 좀 포착되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뭐 거의 한 달 동안 그 3월 17일부터 아마 매도세를 지금 계산해 보자면은 한 2조가 넘는 물량이 외인들로부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영향 자체로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빠진 지수 자체가 그냥 하다 보니까 벌써 1950까지 가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마치 기관들도 똑같이 지금 대응을 못한 시장이 지금 돼버렸단 말이죠. 오히려 외국인들만 우리 한국 시장을 가지고 논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굉장히 좀 대응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번 주 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방어주 잘 가지도 않았던 시장이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개별주 종목으로 한 위주로만 편입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개별주 종목 특히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잘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다 할 이슈조차 없었던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도 오늘 장은 외인들이 조금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전 장에 잠깐 반짝였던 상승폭이 외인들은 꾸준한 매도로 인해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이번 주 장까지 내일까지 조금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는 제발 좀 멈춰줘야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키 리졸브 훈련이 이번 주로 마감이 되고 나서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또 해올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여부, 약간의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빅스 지수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빅스 지수 살펴보면은 지금 빅스 지수 자체가 약간 오르다가도 지금 다시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내려가고 흘러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왜 국내장만 이런 계속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어느 정도 안정 추세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지수 자체도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지금 일봉을 보자면은 지금 너무 급하게 빠졌지만서도 오히려 조금 라인을 좀 이어보자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그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부터라도 한 1950포인트부터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는 시장이 아닌가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 지금 아예 그냥 121선 라인까지 깨고 내려왔거든요. 요거 지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웬만큼 깨고 내려온 이후에는 그래도 항상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빠지더라도 1940포인트가 좀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잡으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900 빠져도 1940대에 대한 지지력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김선희 멘토 의견 같은데 김전 멘토 동의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글로벌 인재 계속 가는 가운데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하락폭은 좀 제한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리 자체가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301선 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두 분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게 좀 일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수가 1940에 대한 1차 지지력, 남들이 1980 이런 얘기할 때 1940 정도로 보고 지금 보수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 4일 내내 오후장에 미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 40이 좀 깨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제발 두 분의 전략이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좀 합니다. 그래야 저도 제 전략을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빨리 긍정적으로 딸에 돋치면서 시청자분들과 저희 모두가 좀 웃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1940일 강력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꾸준하게 그래도 들어왔어요. 김선우 멘트가 보였던 자료 속에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상승 부분은 좀 그래도 유가증 시장에서 반등 모멘텀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내일 셀트리온이 F분 부분에서 이제 F병합에서 상장을 합니다. 과연 이 셀트리온 발의 코스닥이 향후 이제는 과연 갈까요? 모두들 여론은 간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문님?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과열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한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사실 펀드도 지금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레버카운트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차익 물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시스 기준으로 1.0 이하에서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ETF의 뭐 벤치마크 변경 이슈라든가 뭐 이런 아까 아이쉐어 같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어떤 물량 흘러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코스닥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약간의 돈만 투자해도 그 수익률 게임에 지금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쪽의 펀드 매니저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이 한 44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한 52억 정도 물량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 뭐 과열권이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 또 실적 차별화되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 장세로 가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같이 안 가겠죠. 이제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종목 장세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지수 연동으로 해서 모두 다 코스닥이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종목별 장세 쪽으로 이제 탈바꿈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순환매 쪽에 보이고요. 김선우 멘토는 그러면 이 코스닥에서 과연 지수를 이제 뚫어내려고 하면 주도 업종이나 종목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기술 산업에서 IT 산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자, 영차입니다. 영차. IT는 영차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린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 IT 관련주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은 항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해가지고요. 꼭 항상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외인들이 44억의 매수가 들어와줬고 기관들이 52억. 자, 끝나고 보니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많이 왔고 외국인들도 조금 덜한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 흐름 조금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할 그런 흐름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남아있다 판단이 됩니다. 자, 예전 기억을 조금 돌아보신다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1950포인트일 때 코스닥은 지금 한 53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조금은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남아있구나. 아직 21선 자체도 깨지 않은 그 상태의 흐름에서 외인들과 기관의 흐름은 아직 매수주를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종목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업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조금 상승한 업종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어느 업종이 있냐면은 당연히 좀 의료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 이 관련주들 그리고 또 하나 오락문화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폭의 지금 월봉상으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9%가 올랐고요. 아까 일봉이었고요. 의료 관련주를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자면은 역시나 4%, 5%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고 코스닥의 지금 월봉상을 살펴보더라도 1% 이상의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꺾이지 않는 흐름이 아직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 아직은 코스닥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적산병 패턴을 좀 그려주면서 주가가 아직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올해 가장 전문가들이 올해 주목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550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이젠 600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코스닥 실적주들 1분기 관련주들 많습니다. 자, 셀트리온 상장과 더불어서 한번 코스닥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주인지 체크하시고 실적주라면은 꼭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신 이후에 조금 정리하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김선윤 멘토의 의견처럼 코스닥이 이제 드디어 왕의 기한을 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도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막판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쪽으로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하게 그래도 소폭이나마 방어를 좀 됐거든요. 김주한 멘토 요거를 트렌드 쪽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 진정기미로 봐도 될까요? 코스닥 말씀하신 거죠?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모두 다 들어왔잖아요.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이게 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지수 방어적인 측면이 그렇죠. 들어오는데 워낙에 연기금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마다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플랜에 의한 어떤 매수지 이게 오늘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이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겠습니다. 오늘로 한미연합 그렇게 말도 많고 북한 리스크 부분이겠는데요. 키졸브 훈련이 종료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죠? 장중에 이제 북한이 대놓고 공습 경보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또다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라고는 이제 종목군들이나 면역이 생겨서 좀 없었던 건 같은데요. 여전히 방산주들은 또 들썩이긴 했었죠. 개별적인 테마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키졸브 훈련은 종료가 됐지만 4월 30일까지 또다시 여전히 꾸준히 독수리 훈련이 지속이 된다. 그다음에 오늘 B50인가요? 뭐 핵폭탄은 이제 바로 그냥 공습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잠수함까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상존한다. 4월 말까지.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을 가져가면서 방산주 쪽 매매 트레이딩 잡아야 되나요? 김선윤 멘토? 저는 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먼저 좀 네, 드려볼게요. 반대 의견이요. 자, 요즘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최문기 이제 장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최문기 이제 미래창조부 과학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들의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게 비슷한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유진 로봇을 제가 살펴볼게요. 자, 유진 로봇 살펴보자면은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폭을 키워놨다가 바로 다음날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며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면서 한 번 더 급등, 그 다음 다시 급락. 이 패턴 자체가 유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쪽 테마주 관련된 요즘의 트렌드로 조금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안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안넷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새로운 창당 준비 위한 이슈로 인해 상승해줬다가 바로 꼬꼬라 내려주고 다시 한번 살짝 반등 이후에 꼬꼬라지 내려오는 이런 패턴 자체가 나타나줍니다. 길어봤자 한 3, 4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패턴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페코를 살펴보자면은 스페코도 최근에 그 이제 어느 정도 리졸리브 훈련 그 이슈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또 북한의 의미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상승해줬지만서도 여지없이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훈련이 끝난 이후에 북한에서도 도발적 멘트를 날려준다면 한번 반등을 주겠지만서도 여지없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스펙고 굉장히 지금 현재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제발 이런 종목 마시고 만약에 방산주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라리 삼성테크 윈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 차트도 어느 정도 봐지면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튼튼한 종목이야말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김선윤 멘토와 같은 동의입니다. 굳이 개별적인 종목의 스페크 같은 종목들이나 빅텍 같은 거를 손대는 것보다는 삼성테크인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김선윤 멘토 만약에 스페크나 빅텍 이런 개별적인 테마 종목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이 혹시라도 나올 땐 빠져나오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정답 말씀 주셨고요. 당연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미 끝난 잔치입니다. 종목이 상승한 이후에는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스페콜 말씀 드려보자면은 한 4,000원, 4,200원, 4,300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약간 물려 계신데 반등 주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반등을 안 주더라도 현재가 정도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10% 정도라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빠져나오셔서 다른 실적주 지금 곧 나옵니다. 그 종목들로 해서 편입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북한발 리스크에 또다시 언급되고 훈련 부분의 종료와 다시 연장선상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어제 이제 전일 벌어졌던 부분이죠. 방송사와 금융사 동시다발 사이버 테러가 좀 발생이 되는데 결국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크다라는 여론몰이가 좀 됐어요. 김주한 멘토, 북한이 2차 핵
해커 공격까지 예상도 되고 있는데 그 보안주와 아까 이제 방산주 같이 엮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질문을 동시에 이제 두 개를 던지시는데 네네. 일단은 뭐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제가 좀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금 정전 협상이 폐기가 됐고 지금 이제 판문점이 폐쇄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정전 협정을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카드를 요구할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더 나아가서는 평화 협정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 평화 협정의 주된 포커스는 뭐냐면 결국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이제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수위를 많이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성과라든가 군사적인 성과를 얻을 때까지 그 부분을 또 대대적으로 북한에 성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잡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잡음이라는 건 대북 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련주들은 좀 등락을 반복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들이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대북 악재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방산주들이 시장에서는 움직이지만 바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실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으로 확정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 매매하셨다면 빨리 빠져나오셔가지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보안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분명히 투자 활성화 기대는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 안에서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좀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공대 수업을 좀 들었는데 그 안에서 들었던 수업이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보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보안 솔루션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보안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안에 어떤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빈도가 떨어지는 리눅스 서버를 쓴다든가 이러면 그 자체가 바로 보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생길 것 같고요. 철도청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철도청 같은 경우 KT랑 LG U+ 두 가지 서버를 쓰고 있었는데 LG U+ 서버 쪽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바로 차단을 시키고 KT 서버를 씀으로써 어제 사태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 또 사후 유지가 굉장히 그 중요성이 좀 대두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도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한 멘토는 저하고 좀 다른 대학생을 해요. 저는 전공 자체가 원래 공대생이었고 그 워낙 주식에 관심이 있고 법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경영학 수업하고 그 법학 수업을 저는 이제 따로 들었었습니다. 저하고 정반대적으로 했는데 결국 이 보안 쪽도 좀 시간에 좀 포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발 가장 이제 최대 이슈 이제 FOMC 회의록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서 범 베난키의 양적 완화 조기 완료는 없다라는 긍정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아시아 시장 쪽에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중국발 HSBC 3월 PMI 지표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50.2에서 지금 현재 51.7 정도로 확정 국면을 유지하면서 모처럼 중국 훈풍이다라는 표현을 또 쓸 수 있을 만큼 화학주들이 어제 오후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오늘 강한 상승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과연 화학주 갈까요? 글쎄요. 김선임 멘토. 자, 어제 오늘에서 이제 LG화학이 좀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지수가 이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줬는데 많이 상당 부분 이제 가나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현상 자체가 2월 달에도 나와줬습니다. 자, LG화학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이걸 설명드리면서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LG화학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권, 그러니까 11월 달에 한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2월, 지난달이죠. 2월 달에 한번 산바닥을 보여주면서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주니까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짝 올라주다가 다 꼬꾸라져 버리면서 26만 6천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이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현상 아직까지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이때 나왔던 이런 커다란 이제 하락폭 자체가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 자체가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전인데 회의 자체가 좀 끝나주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 포인트가 잡혔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LG화학의 주봉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역시나 현재 가격 바닥권 그러니까 매물대로 판단을 해보자면 바닥권은 아니지만서도 차트적으로는 바닥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2012년 초에 보여줬던 그 바닥권인데 아직 이 바닥권의 탈피 자체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어준 이후부터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잡자면은 이 항상 뚫지 못했던 가격대인 얼마? 한 33만 원, 34만 원대 가격대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한 35만 원까지 가기에는 1분기 실적 확인해도 좀 불안하고요. 2분기 실적까지 체크한 이후에 한 5월이나 6월 좀 넘어갈 때쯤이나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화학주 아직은 조금 저는 이르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 같은 경우는 김선일 멘토 같은 5, 6월 달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한번 볼 시기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김지한 멘토, 이 화학업종은 사실은 신나게 정신없이 팔고 있는 건 외국인들 끊임없이 팔고 있고요. 매도 압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반등이 살짝 들어온 건 어제와 그제 부분에 오후장에 살짝 기관 쪽 매수세로 이런 슈팅 자체가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중국발 훈풍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석연치 않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바닥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달, 6월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아직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PMI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2월달 PMI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너무 확대해서 그랬습니다. 춘절의 영향으로 9일 동안 조업일수가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연히 PMI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절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버했었고 3월달에 그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화학주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양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진핑이 이제 당 군정 모두 다 장악을 하면서 안정적인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장의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이 결국엔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은행주들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그 은행주가 시장의 중심이 되어서 상해 지수를 1950대부터 2400대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3%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 5월달 이후에 이제 계속 부양책을 써왔는데 그때처럼 공격적으로 좀 쓰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속도는 약간 속도감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다시 또 계절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제조업에 대한 성수기가 이제 진입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반등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재고 자체를 또 많이 소진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하고 유럽 쪽도 지금 경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은 악재에서 좀 해소되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 업황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정확하게 제가 시기를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화학업종 자체적으로는 두 분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소다. 일단은 확인해야 될 과정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중국발 자꾸 훈풍을 억지성으로 만드는 것은 좀 더 아직은 확인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화학주 자체는 숨고르기 자체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